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진 건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총리실 비공개 회의 폭탄 발언에 모든 외교관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영상 한 편이 공개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차 500m 대 5m. 이 숫자가 두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사자 9명, 민간인 사망 2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죠. 반면 태국은 민간인 피해 제로. 전쟁의 결과의 핵심은 바로 한국 무기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충격적인 패배의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린이라고 합니다. 42살 캄보디아 총리실 직속 안보국방정책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직함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숫자와 보고서를 읽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직접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5년 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프놈펜 총리실 지하 3층.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위기관리 상황실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전쟁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긴 회의 테이블 앞에는 훈 마네 총리님을 비롯해 국방장관, 외교부 차관, 정보국 국장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벽쪽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전사자 9명, 민간인 사망 2명, 지휘소 파괴, 국경마을 일부 소실. 그 아래로는 외신 헤드라인이 스크롤처럼 흘러갔습니다. 캄보디아, 무차별 공격 논란. UN 조사 대상 가능성. 태국, 민간 피해 제로 기록. 숫자는 차갑게 빛났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뜨거웠어요. 우리는 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요. 태국과의 국경 분쟁은 겨우 이틀 만에 끝났지만 그 이틀이 남긴 상처는 깊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왜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만 민간인 피해가 났는지, 왜 태국은 정확히 지휘소만 맞췄는지, 왜 우리 로켓은 산계에서 떨어졌는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국방장관은 서류를 계속 넘겼고 외교부 차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정보국 국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이 입을 여셨어요. 원인을 밝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원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남아있는 숫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전사자 9명, 민간인 2명. 그 숫자들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정밀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그 확신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너무 많이 벗어났어. 외교부 소속 자문관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됐을까요? 그는 벽에 기댄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벗어났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는 탄착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기준, 전쟁 윤리, 민간인 보호 원칙.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말한 거였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 층씩 오르면서 숨이 차올랐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포병 장교였어요. 내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죠.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신문을 볼 때도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좌표, 거리,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 오차 500m.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쓴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는 게 이상했을 뿐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인 건 아이들이 아니라 500m였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재를 나왔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밀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무게는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화면에 위성사진 파일들이 떴습니다. 태국군이 공격한 지점, 캄보디아군이 반격한 지점.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띄웠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태국 쪽은 지휘소만 정확히 뚫렸고 우리 쪽은 곳곳에 흩어진 파편처럼 피해가 산계돼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시 보겠다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제가 던지겠다고요.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복도 불은 꺼졌고 경비원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책상 위 모니터 2개를 켜고 양쪽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태국군의 공격 지점이 보였어요. 위성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정확히 관통돼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에 병영이 있었는데 멀쩡했어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지붕도 온전했습니다. 심지어 건물 사이 연료 탱크도 그대로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휘소 건물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폭발 흔적은 중심부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재서 정확히 그 지점만 공격한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캄보디아군의 반격 지점이었죠. 위성사진 속 피해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켓 낙하 지점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목표물이었던 태국군 전초기지는 일부만 파손됐고 대신 그 주변 200m 반경 안에 크레이터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발사 기록, 탄착 좌표, 피해 보고서. 숫자들을 대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로켓의 평균 오차는 400에서 500m였습니다. 반면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오차는 5m 이하였죠. 100배 차이잖아.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민간인 피해, 국제 여론, 모든 게 이 숫자에서 갈렸던 거예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무기 도입이라고 쳤죠. 기사가 몇 개 떴어요. 최근 3년간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L-3 미사일, LGGB 활공 유도 폭탄. 저는 각 무기의 사양을 찾아봤습니다. 정밀도 수치를 확인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모두 CEP 10m 이하였습니다. 어떤 건 5m, 어떤 건 3m였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시 위성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은 맞추고 싶은 것만 맞췄습니다. 지휘소는 파괴하되 병사들은 살렸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고 국제사회는 그들을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는요? 저는 화면 속 흩어진 크레이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맞추고 싶었지만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오차 속에서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무기 도입 내역이었죠. 대부분 중국제였어요. 로켓, 포탄, 미사일.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 수치란엔 물음표만 있었죠.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무기 선택에서 졌습니다. 전략도 용기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쏜 무기가 덜 정확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는 순간 그건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됩니다. 외교 관계, 경제 협력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문장부터 손이 멈췄어요. 무기 정밀도 격차 분석이라고 쓰고 지웠습니다. 태국군 공격 패턴 연구라고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만 얹은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 행정관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비공개 합동회에 소집됩니다. 참석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 모니터 2개를 켜고 양쪽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태국군의 공격 지점이 보였어요. 위성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정확히 관통돼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병영은 멀쩡했어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지붕도 온전했습니다. 심지어 연료 탱크도 그대로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발 흔적은 중심부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마치 자로 재서 정확히 그 지점만 공격한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반격 지점이었죠. 위성사진 속 피해 양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로켓 낙하 지점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목표물이었던 태국군 전초기지는 일부만 파손됐고 대신 주변 200m 반경 안에 크레이터가 여러 개 보였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사 기록, 탄착 좌표, 피해 보고서. 숫자들을 대조하면서 계산했어요. 우리 로켓의 평균 오차는 400에서 500m였습니다. 반면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오차는 5m 이하였죠. 100배 차이잖아.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결과, 민간인 피해, 국제 여론. 모든 게 이 숫자에서 갈렸던 겁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무기 도입이라고 쳤죠. 최근 3년간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LGGB 활공 유도폭탄. 정밀도 수치를 확인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모두 CEP 10m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은 맞추고 싶은 것만 맞췄습니다. 지휘소는 파괴하되 병사들은 살렸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고 국제사회는 그들을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는요? 맞추고 싶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 속에서 민간인 2명이 죽었죠. 저는 캄보디아군 무기 도입 내역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제였어요.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 수치란엔 물음표만 있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무기 선택에서 졌습니다. 전략도 용기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쏜 무기가 덜 정확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는 순간 그건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됩니다. 외교 관계, 경제 협력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 했지만 첫 문장부터 손이 멈췄어요. 몇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 행정관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비공개 합동회에 소집됩니다. 참석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꺼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위성사진, 정밀도 수치, 태국군 무기 목록.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9시 50분, 저는 지하 3층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회의실 안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훈 마네 총리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국방장관 티아세이아, 외교부 차관, 정보국 국장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국방부 작전본부 차장 반다르 프라쳇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벽 쪽 보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총리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지시한 대로 패배 원인을 듣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술적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초동 대응이 늦었고 외교부 차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국제 여론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보도가 먼저 나가면서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누구도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 결과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 든 서류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총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소카린 자문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안정되게 유지했어요. 예, 총리님. 패배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위성사진 2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우리는 전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한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문장을 내뱉었어요. 한국 무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작전본부 차장 반다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CEP는 5m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로켓의 오차는 500m고요. 그건 단순 수치일 뿐입니다. 반다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맹국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동맹은 외교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2명의 죽음은 무기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태국은 목표만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주변을 모두 파괴했고요. 이게 단순히 전술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장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서류를 덮었어요. 정보국 국장은 표정 없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총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총리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저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반다르 차장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총리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울렸어요. 저는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소카린 자문관은 지금 우리 동맹국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저는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기의 정밀도를. 정밀도가 문제라고요? 반다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무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기술이 열등하다는 겁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죠.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라면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제보다 가격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차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문관님, 외교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다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소카린 자문관의 부친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과거 내전 시절 포병 장교였죠. 그분도 부정확한 포격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 있죠. 반다르가 소리쳤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국가 전략을 흔들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투자국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기 선택이 아니에요. 정보국 국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사방에서 압박받는 걸 느꼈어요. 데이터는 제 편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총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게가 있었습니다. 소카린 자문관. 예, 총리님. 당신 말이 옳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총리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가능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반다르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은 고개를 돌렸고 외교부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를 설득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린이라고 합니다. 42살 캄보디아 총리실 직속 안보국방정책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직함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숫자와 보고서를 읽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직접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5년 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프놈펜 총리실 지하 3층.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위기관리 상황실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전쟁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긴 회의 테이블 앞에는 훈 마네 총리님을 비롯해 국방장관, 외교부 차관, 정보국 국장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벽 쪽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전사자 9명, 민간인 사망 2명, 지휘소 파괴, 국경마을 일부 소실. 그 아래로는 외신 헤드라인이 스크롤처럼 흘러갔습니다. 캄보디아, 무차별 공격 논란. UN 조사 대상 가능성. 태국, 민간 피해 제로 기록. 숫자는 차갑게 빛났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뜨거웠어요. 우리는 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요. 태국과의 국경 분쟁은 겨우 이틀 만에 끝났지만 그 이틀이 남긴 상처는 깊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왜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만 민간인 피해가 났는지, 왜 태국은 정확히 지휘소만 맞췄는지, 왜 우리 로켓은 산계에서 떨어졌는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국방장관은 서류를 계속 넘겼고 외교부 차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정보국 국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이 입을 여셨어요. 원인을 밝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원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남아있는 숫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전사자 9명, 민간인 2명. 그 숫자들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정밀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그 확신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너무 많이 벗어났어. 외교부 소속 자문관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됐을까요? 그는 벽에 기댄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벗어났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는 탄착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기준, 전쟁 윤리, 민간인 보호 원칙.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말한 거였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 층씩 오르면서 숨이 차올랐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포병 장교였어요. 내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죠.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신문을 볼 때도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좌표, 거리,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 오차 500m.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쓴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는 게 이상했을 뿐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인 건 아이들이 아니라 500m였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재를 나왔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밀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무게는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화면에 위성사진 파일들이 떴습니다. 태국군이 공격한 지점, 캄보디아군이 반격한 지점.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띄웠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태국 쪽은 지휘소만 정확히 뚫렸고 우리 쪽은 곳곳에 흩어진 파편처럼 피해가 산계돼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시 보겠다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제가 던지겠다고요.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복도 불은 꺼졌고 경비원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책상 위 모니터 2개를 켜고 양쪽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태국군의 공격 지점이 보였어요. 위성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정확히 관통돼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에 병영이 있었는데 멀쩡했어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지붕도 온전했습니다. 심지어 건물 사이 연료 탱크도 그대로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휘소 건물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폭발 흔적은 중심부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재서 정확히 그 지점만 공격한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캄보디아군의 반격 지점이었죠. 위성사진 속 피해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켓 낙하 지점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목표물이었던 태국군 전초기지는 일부만 파손됐고 대신 그 주변 200m 반경 안에 크레이터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발사 기록, 탄착 좌표, 피해 보고서. 숫자들을 대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로켓의 평균 오차는 400에서 500m였습니다. 반면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오차는 5m 이하였죠. 100배 차이잖아.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민간인 피해, 국제 여론, 모든 게 이 숫자에서 갈렸던 거예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무기 도입이라고 쳤죠. 기사가 몇 개 떴어요. 최근 3년간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L-샘 미사일, LGGB 활공 유도폭탄. 저는 각 무기의 사양을 찾아봤습니다. 정밀도 수치를 확인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모두 CEP 10m 이하였습니다. 어떤 건 5m, 어떤 건 3m였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시 위성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은 맞추고 싶은 것만 맞췄습니다.
지휘소는 파괴하되 병사들은 살렸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고 국제사회는 그들을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는요? 저는 화면 속 흩어진 크레이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맞추고 싶었지만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오차 속에서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무기 도입 내역이었죠. 대부분 중국제였어요. 로켓, 포탄, 미사일.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 수치란엔 물음표만 있었죠.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무기 선택에서 졌습니다. 전략도 용기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쏜 무기가 덜 정확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는 순간 그건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됩니다. 외교관계, 경제협력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문장부터 손이 멈췄어요. 무기 정밀도 격차 분석이라고 쓰고 지웠습니다. 태국군 공격 패턴 연구라고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만 얹은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 행정관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비공개 합동회에 소집됩니다. 참석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 모니터 2개를 켜고 양쪽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태국군의 공격 지점이 보였어요. 위성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정확히 관통돼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병영은 멀쩡했어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지붕도 온전했습니다. 심지어 연료 탱크도 그대로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발 흔적은 중심부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마치 자로 재서 정확히 그 지점만 공격한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반격 지점이었죠. 위성사진 속 피해 양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로켓 낙하 지점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목표물이었던 태국군 전초기지는 일부만 파손됐고 대신 주변 200m 반경 안에 크레이터가 여러 개 보였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사 기록, 탄착 좌표, 피해 보고서. 숫자들을 대조하면서 계산했어요. 우리 로켓의 평균 오차는 400에서 500m였습니다. 반면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오차는 5m 이하였죠. 100배 차이잖아.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결과, 민간인 피해, 국제 여론. 모든 게 이 숫자에서 갈렸던 겁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무기 도입이라고 쳤죠. 최근 3년간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LGGB 활공 유도폭탄. 정밀도 수치를 확인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모두 CEP 10m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은 맞추고 싶은 것만 맞췄습니다. 지휘소는 파괴하되 병사들은 살렸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고 국제사회는 그들을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는요? 맞추고 싶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 속에서 민간인 2명이 죽었죠. 저는 캄보디아군 무기 도입 내역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제였어요.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 수치란엔 물음표만 있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무기 선택에서 졌습니다. 전략도 용기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쏜 무기가 덜 정확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는 순간 그건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됩니다. 외교관계, 경제협력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 했지만 첫 문장부터 손이 멈췄어요. 몇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 행정관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비공개 합동회에 소집됩니다. 참석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꺼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위성사진, 정밀도 수치, 태국군 무기 목록.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9시 50분, 저는 지하 3층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회의실 안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훈 마네 총리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국방장관 티아세이아, 외교부 차관, 정보국 국장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국방부 작전본부 차장 반다르 프라쳇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벽 쪽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총리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지시한 대로 패배 원인을 듣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술적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초동 대응이 늦었고 외교부 차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국제 여론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보도가 먼저 나가면서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누구도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 결과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 든 서류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총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소카린 자문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안정되게 유지했어요. 예, 총리님. 패배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위성사진 2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우리는 전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한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문장을 내뱉었어요. 한국 무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작전본부 차장 반다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무기의 CEP는 5m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로켓의 오차는 500m고요. 그건 단순 수치일 뿐입니다. 반다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중국제 무기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맹국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동맹은 외교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2명의 죽음은 무기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태국은 목표만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주변을 모두 파괴했고요. 이게 단순히 전술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장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서류를 덮었어요. 정보국 국장은 표정 없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총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총리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저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반다르 차장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총리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울렸어요. 저는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소카린 자문관은 지금 우리 동맹국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저는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기의 정밀도를. 정밀도가 문제라고요? 반다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무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기술이 열등하다는 겁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죠.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라면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제보다 가격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차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문관님, 외교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다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소카린 자문관의 부친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과거 내전 시절 포병 장교였죠. 그분도 부정확한 포격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 있죠. 반다르가 소리쳤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국가 전략을 흔들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투자국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기 선택이 아니에요. 정보국 국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사방에서 압박받는 걸 느꼈어요. 데이터는 제 편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총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게가 있었습니다. 소카린 자문관. 예, 총리님. 당신 말이 옳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총리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가능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반다르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은 고개를 돌렸고 외교부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를 설득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위성사진, 수치 비교표, 정밀도 분석.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도를 걸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푸놈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죠.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국경에서 2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걸요. 그들도 이렇게 평범한 아침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죠.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계셨어요. 카메라를 보고 계셨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침묵하면 안전합니다. 아무도 저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월급은 계속 나올 거고 직함도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충돌이 일어나면요. 그때도 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전사자 9명, 민간인 2명.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어요. 설득 자료.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데이터로 하는 전쟁. 숫자로 하는 싸움이었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 무기 목록, 한국방산 수출 내역, 정밀도 비교표, 국제전쟁법 조항. 하나씩 파일로 만들었어요. 오후 3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국 소속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50 정도 됐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카린 자문관이시죠? 그렇습니다만.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찬티라 메이. 정보국 고위 분석관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정보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혹시 문제가 됐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컨피덴셜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찬티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국군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그리고 UN 비공개 초안도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당신 말이 틀렸다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찬티라가 나간 뒤 저는 봉투 속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태국 국방부 내부 전술 분석 보고서 기밀. 문서는 영어와 태국어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태국군이 한국제 LGGB 활공 유도폭탄을 선택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간 피해 최소화, 국제법 준수, 정당방위 입증 가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를 계산한 선택이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밀 타격 결과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휘소만 파괴된 건물, 멀쩡한 주변 시설.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목표 외 피해 제로. 작전 성공.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무기가 전쟁 이후의 평가까지 바꾼다는 걸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비공개 초안이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 문서였죠. 저는 캄보디아 관련 부분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화력 사용. 민간인 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 추가 조사 필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무분별한 국가로 낙인 찍힐 위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다르도 국방장관도 심지어 총리님도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찬티라는 제게 이걸 줬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찬티라였어요. 자료는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찬티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조카가 국경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살았다는 과거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충돌 때 다쳤어요. 우리 로켓 파편에 맞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요. 찬티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문관님이 회의에서 한 말 모두 들었습니다. 500m 오차. 그 오차가 제 조카 다리를 가져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정보국 사람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찬티라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드론 영상입니다. 충돌 이후 촬영한 거예요. 총리님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걸 쓰면 당신은요? 제 일은 제가 감당합니다.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소카린 자문관님. 예.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음 충돌 때는 제 조카 같은 아이가 더 나올 테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국경 지역 상공 화면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국군이 공격한 캄보디아 측 지휘소가 보였어요. 건물 중앙은 정확히 뚫려 있었지만 바로 옆 막사는 온전했습니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 서 있는 모습까지 보였죠. 30m. 그게 삶과 죽음을 가른 거리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했어요. 이번엔 캄보디아군이 반격한 지점이었습니다. 크레이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목표였던 전초기지 옆으로 민가 두 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캡처를 했죠. 이 장면들이 필요했어요.
사흘 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달랐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출력된 사진들, 그리고 USB.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큰 글씨로 CEP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클 에러 프로버블. 명중률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수치입니다. 국방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반다르는 비웃는 표정이었죠. 태국군이 사용한 한국제 LGGB의 CEP는 5m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로켓은 500m고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탄착 분포 비교 그래프였어요. 100배 차이입니다. 이건 기술력 차이가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차이죠. 외교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 전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태국군이 파괴한 지휘소였어요. 이게 의미입니다. 목표만 정확히 파괴했어요. 옆 건물은 멀쩡합니다. 반다르가 코웃음 쳤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운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국군의 다른 공격 지점들이었습니다. 세 곳 모두 같습니다. 목표만 파괴, 주변 안전.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저는 캄보디아군 공격 지점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목표 주변 200m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인 2명이 죽었어요. 정보국 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무기 때문입니까? 예.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제전쟁법 조항이었어요.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57조. 민간인 보호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죠.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UN 초안 내용을 보여줬어요. UN은 우리를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무기 때문에요. 반다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군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군인들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쏜 무기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반다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분도 정확하게 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분도 정확하게 쐈습니까? 반다르의 질문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건 소카린 자문관에 붙이는 내전 시절 포병 장교였습니다. 반다르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확히 쏘지 못해 민간인 피해를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밀도에 집착하는 겁니까?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국방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고개를 돌렸죠. 그들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는 관계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계 있죠. 반다르가 테이블을 쳤어요. 개인적 트라우마로 국가 정책을 바꾸려는 겁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일부는 맞았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정확하게 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목표는 반군 진지였지만 포탄은 500m 빗나갔어요. 그곳엔 피난민 막사가 있었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분이었죠.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확하게 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전 때였습니다. 반군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아버지는 명령대로 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탄은 500m 빗나갔습니다. 그곳엔 아이들이 있었어요. 13명이 죽었습니다. 반다르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숫자를 기억하셨어요. 13명. 자다가 깨서 울기도 하셨죠.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회의실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내가 죽인 건 아이들이 아니라 500m였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정확히 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요. 하지만 무기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 띄워둔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쏘려 했어요. 하지만 무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국방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500m가 만든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때도 이번 충돌 때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반다르가 물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정확한 무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용감한 군인에게 정확한 도구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아버지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총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에 저는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중국은 우리 최대 투자국입니다. 작년 한 해만 15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제 무기는 중국제보다 3배 비쌉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게다가 납품기간도 문제입니다. 반다르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은 지금 폴란드, 호주 수출로 생산 라인이 꽉 찼습니다. 우리가 주문해도 3년은 기다려야 해요. 외교부 차관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린 뭘로 싸웁니까? 대나무창입니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산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국방 전체 계획을 뒤집는 겁니다. 훈련 체계, 정비 시스템, 탄약 보급망까지 모두 바꿔야 해요. 정보국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투자를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논리는 제 편이었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게 국가 전략을 바꿀 이유는 안 됩니다. 반다르가 비웃었습니다. 자문관님은 이상주의자십니다. 현실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산, 외교, 시간. 모두 현실적인 문제였죠. 게다가 이건 시기도 안 좋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달 중국 국방장관이 방문합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로 만든 감정도 식어가고 있었죠. 자문관님, 외교부 차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패배를 직감했어요. 데이터도 진심도 아버지 이야기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이란 벽은 너무 높았죠. 그때였습니다. 총리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드론 영상 말입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USB가 만져졌습니다. 있습니다. 총리님이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보여주십시오.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고 스크린에 띄웠죠. 이건 충돌 이틀 뒤 촬영한 드론 영상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드론이 천천히 하강하며 국경 지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풍경이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장면. 태국군이 공격한 캄보디아 측 지휘소였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정확히 뚫려 있었어요.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30m 떨어진 병영이 나왔어요. 건물은 온전했습니다. 벽에 금도 없었고 창문도 그대로였어요. 병사 몇 명이 밖에 서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반다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이 계속 움직였어요. 지휘소 뒤편으로 연료 탱크가 보였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탱크였죠. 폭발하지 않았어요. 멀쩡했습니다. 50m 거리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폭발 반경 아닌데도 안전합니다. 국방장관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드론이 다시 상승했어요. 이번엔 캄보디아군이 반격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저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목표였던 태국군 전초기지가 보였습니다. 건물 일부가 파손돼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변이 문제였죠. 크레이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7개였어요. 반경 200m 안에 무작위로 파인 구덩이들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한 곳에 멈췄습니다. 민가였어요.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간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아이 신발 한 짝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무너진 민가 옆으로 또 다른 집이 보였습니다.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죠. 파편이 박힌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목표물에서 150m 떨어진 곳입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이 다시 움직였어요. 전체 피해 지역을 조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태국 측과 캄보디아 측이 한 화면에 나란히 보였죠. 한쪽은 정확히 중앙만 뚫린 건물. 한쪽은 사방에 흩어진 파괴의 흔적.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다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국방장관은 고개를 숙였어요. 외교부 차관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총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는 영상을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2번째 재생이 끝났습니다. 반다르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총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500m입니까? 예, 총리님.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게 정밀도 차이입니다. 이게 정밀도 차이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침묵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죠. 반다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입만 달싹였죠. 저는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민가, 아이 신발, 흩어진 크레이터. 그 장면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반군 진지 좌표를 받았고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각도도 맞췄고 거리도 확인했죠. 모든 절차를 지켰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탄을 쐈습니다. 12발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두 명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반군 진지가 아니라 피난민 막사를 맞췄다고요. 500m 빗나간 거였죠. 국방장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13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9명이 아이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았어요. 절차대로 했으니까요. 문제는 포탄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너무 컸던 거죠. 반다르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자문관 부친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셨죠. 아이들 얼굴이 나타났대요.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 서재에서 노트를 봤어요. 거기엔 똑같은 문장이 100번도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차 500m. 오차 500m. 오차 500m.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칼이나, 내가 죽인 건 아이들이 아니었다. 500m였다고요. 눈을 떴을 때 반다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랐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무기가 그걸 배신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어서 싸웠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방아쇠를 당겼죠. 하지만 무기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무기의 죄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군인의 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쏘고 싶었지만 쏠 수 없었던 무기의 죄입니다. 총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반다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제가 과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뿐이죠. 총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총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총리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푸놈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었어요.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총리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베트남과 싸울 때도 내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총을 쐈고 명령을 내렸죠. 그분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무기가 무엇을 만드는지 압니다. 총리님이 스크린 속 무너진 민가를 바라보셨어요. 이건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싸우지 못했어요. 총리님이 회의 테이블로 돌아오셨습니다. 국방장관. 예, 총리님. 티아세이하 장관이 일어났어요. 현 무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정밀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시오. 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외교부. 예, 총리님. 한국 방산업체와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비공식적으로요.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총리님. 중국과의 관계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총리님이 회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정밀 무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소칼인 자문관.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예, 총리님. 이 작업을 주도하십시오. 필요한 권한은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이 다시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값싼 무기가 아니라 정확한 무기를 선택합니다. 많이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파괴하는 전쟁을 할 겁니다. 그분이 회의 자료를 덮으셨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캄보디아의 원칙입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정된 침묵이었죠. 반다르가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저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스크린 앞에 서서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찬티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회의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어요. 총리실 직속 정밀무기 전환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권한은 컸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정보국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었어요.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실무진 5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반다르의 부하였던 대령이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무기 목록입니다. 대령이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로켓 체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정밀도 데이터를 확보해 주십시오. 예, 자문관님. 외교부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대신 한국방산업체 담당자와 비공개 화상회의가 잡혔죠. 캄보디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면 속 한국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일주일 뒤 군 교리 수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교육사령부와 회의를 했어요. 기존 화력 중심 교리를 수정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정밀 타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한 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훈련 방식도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반발도 있었지만 총리님의 지시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찬티라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진행 상황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기존 예산 10%를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중국제 일부 계약을 조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잘 처리했어요. 찬티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무기가 바뀌냐고요? 바뀝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2달째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카린 자문관, 첫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한국제 정밀유도 시스템 도입 계약서였습니다. 소량이지만 시작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국민들은 몰랐죠. 하지만 군 내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표어가 바뀌었어요. 화력이 아니라 정확도. 무기고 벽에도 새 문구가 붙었습니다. 정밀한 무기가 생명을 구한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3달째 총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임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밀무기 중요성을 공유하십시오. 우리만 알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500m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푸놈펜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총리실 지하 3층 위기관리 상황실에 있었어요.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회의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대형 스크린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훈 마네 총리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국방장관, 외교부 차관, 정보국 국장이 자리했어요. 반다르 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합동훈련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나 스크린을 켰어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타격 목표 12개. 명중 12개. 민간시설 피해 제로.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 도입한 정밀유도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평균 오차 8m. 최대 오차 15m였습니다. 6개월 전 500m와는 다른 숫자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훈련장 표적들이 정확히 명중되는 장면이었죠. 옆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민간시설로 설정된 구조물도 온전했어요. 병사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총리님이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다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확도를 확인한 뒤론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싸운다고요. 회의실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보고했어요. 국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티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조카가 다음 주 의족 보행 훈련을 마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입니다, 자문관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복도를 걸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평온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500m가 아니라 8m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던 곳이 어딘지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정확한 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미래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거리에 불이 하나씩 켜졌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방산 업체 담당자였어요. 자문관님, 다음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정확한 무기. 살리는 전쟁. 500m가 아닌 5m. 그게 이제 캄보디아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문을 나서며 복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상황실 불빛이 보였어요. 언젠가 다시 그 방에서 숫자를 볼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숫자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